14주차 시간입니다. 2차 시, 3차 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3차 시 시간 때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다음 기말고사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를 정리하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우리 양학생들과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를 보게 됐네요. 다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졸업하기 전에 2학기 때는 수업 때 같이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2차 시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내용 정리를 하고 이제 3차 시대는 기말고사에 나올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 11장 우리 전략 기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떻게 전략 기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어떤 일괄적인 어떤 그런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텐데, 그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전략 기획 과정에서 스와트 분석을 하게 되는데, 내부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내 거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스와트 분석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나의 어떤 미래 기획을 한 장짜리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2차 시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3차 시간 때는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이제 그런 그 전략 기획의 스와트 분석과 그 전략 기획에 대한 간략한 어떤 그 자기의 비전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사회복지행정실무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실무는 그 시설이나 기관에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실무가 사회복지 과목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우리 그 학생들에게는 미리 현장을 경험해 보는 과정으로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일할 때 이제 적용되는 업무의 과정들을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경험해 본다는 게 그 큰 의미가 있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미리 이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회복지행정실무를 미리 익혀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꼭 그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행정기관, 나름대로 기업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제 그 기관을 이해하고 그 기관을 어떤 조직하는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기본적인 틀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실무를 배우면서 꼭 나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부분들만 이해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조직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실무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떤 실무의 어떤 행정의 실무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행정실무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수단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업무를 이제 정확히 잘 진행하기 위해서 촉진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행정실무는 업무와 업무 간의 연계성을 잘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들, 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실무의 범위는 기획하고 조직하고 인사관리와 디렉터링,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아까 이 시험에 나올 전략 기획이 바로 이 지휘 분야라고 말씀했겠죠. 그 다음에 코디네이팅, 자, 조정하고 나름대로 보고하고, 이 보고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사회복지관들은 이제 그 부종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예산을 또 집행하고 예산을 또 신청하는 어떤 그런 보고 업무를 하게 되고요. 또 실적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예산, 작업들, 그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우리 사회복지 행정실무의 기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거기에 따른 이제 인사관리 뭐 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 부분에서 이제 재무관리랑 덧붙여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앞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알 어떤 필요는 없으니까 빼고 바로 사장 재무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는 결국 사회복지기관은 예산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물적 자원 나름대로 그 보조금 통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또 집행하는 원칙, 그다음에 성립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모든 예산들을 수입으로 잡고요. 나가는 모든 세출 예산들을 다 지출로 잡아서 회계가 진행이 됩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또 운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 예산은 또 본예산으로 또 편성이 기본적으로 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예산이 변동되는 예산에 관련돼서는 추가 경정 예산에서 줄여서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군구청장의 어떤 예산 그 각 지자체 큰 틀에서는 복지부의 어떤 그런 예산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설립을 하고요. 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시설에 통보를 받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 운영위원회 나름대로 먼저 1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이사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시군구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이제 그 신청을 한 예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결제를 하고 또 품위서를 작성을 해서 나름대로 계약을 하게 되고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산은 잘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또 1년마다 또 결산을 통해서 그런 홈페이지나 외부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집행되는지를 나름대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들은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인사관리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사관리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 어떤 인력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인사계획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하고 인력 개발을 통해서 이제 교육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간 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용에 대한 유지를 계속할지 계약을 해지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상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그 상벌 규정들을 두면서 인력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채용을 하게 될 때 직무 명세 저장 기술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접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필요한 기술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이제 체크를 리스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과업의 내용들을 명시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적합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나름대로 그 응시를 하겠죠. 대부분 사회복지관들이 직무 명세서랑 직무 기술서가 사실은 없는 게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회복지 조직이 전문화 되려면 이렇게 직무 명세서, 기술서 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인사인으로서 활동할 때 본인들이 본인이 그 전에 그 복지관이나 그런 그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했을 때 직무 기술서를 직접 본인이 해왔던 기술서를 직접 그 이력서 뒤에 첨부물로 첨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많은 일들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이제 이런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제 명목별로 작성해서 세부적인 어떤 해왔던 기술적인 요인들을 계속 담아가니까 굉장히 학생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업이든 우리 사회복지관이든 일을 함에 있어서 경력자들로 해서 이동을 할 때는 이런 직무 기술서가 있으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 관련된 사이트 통해서 공고를 내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도 이 복지넷이라든지 웰페어넷, 복지인, 다양한, 우리 또 인천에는 또 인천 사회복지협의회 사이트, 또 한국 사회복지협의 사이트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15일간의 어떤 그 기준을 두고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게 되고요. 서류 전형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결격 사유, 어떤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직무 기술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평가서를 이제
미리 체크를 하고 자체적인 어떤 심사 위원들을 할지 외부 인사를 할지 심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된 어떤 인력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격성 여부를 다시 이제 경력 조회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봉 획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 계표를 해서 마지막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계약을 할 때 취업규칙, 공무에 관련된 종사자 의무들을 이제 취업규칙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의무 책임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공무 관련 종사자 의무는 채용된 직원이 우리 기관에 해야 될 의무를 서로 간에 어떤 계약 체결을 할 때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공무 관리 기준에는 보면 이제 근로시간을 몇 시간을 할 것이며 연장 근로시 어떤 인센티브를 할 것이며 결근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휴일이라든지 휴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휴가 규정, 연가 규정을 명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당직, 출장, 뭐 휴직. 저희는 당직이 이제 야간 당직이 있습니다. 뭐 사무실에서 한 근무하는 당직은 아니지만 그 착신으로 돌아가면서 받는 전화기 때문에 그 착신에 대한 수당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됩니다. 승진과 승급 또 전직 퇴직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런 복무 관리에 같이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번째 뽑힌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교육 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나중에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효과성을 다시 또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채용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또 일반 기존에 있는 종사자 교육도 하고요.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들을 또 이제 다방면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 내에서 하는 사내 교육이 있고요. 또 외부로 나가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또 연수로 통해서 하는 교육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으로 해야 될 또 의무 교육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성희롱 예방 교육, 여러 가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법정으로 해야 될 교육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내 교육, 또 여러 가지 조직 역량을 위해서 자치하는 교육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인력 개발을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들을 다 이제 인사 규정, 재무 과정, 모든 안전 관리, 물품 관리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운영 규정에 다 담아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헌법이 있듯이 우리 기관 내에는 이 운영 규정을 둬서 그 규정 안에서 나름대로 인사 규정, 뭐 재무 과정, 시설 안전 관리 모든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제반 사항들을 다 운영 규정에 명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갖다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사회복지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원개발과 자원개발인데요. 자원개발은 이제 크게 이제 그 물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후원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자원개발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자원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의 개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시설, 설비, 인력, 자금, 프로그램 등을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수 있도록 발굴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필요성들은 이제 시설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동시에 안전적인 재원 확보에 있다.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한다.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케 한다. 지역사회 관심 유도하고 지지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회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시설의 직원들의 자부심과 자신감 그리고 안도감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고려된 사항들은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 보건, 사회, 복지, 교육, 행정, 자원봉사, 교육, 종교, 사회, 직업, 언론, 법률, 정치, 주민자치단체, 기업조직,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역에서 이제 기관을 자원으로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살펴보았고요. 이런 자원 개발의 과정들은 이제 지역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지역이 뭘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겠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먼저 욕구를 파악을 하고요. 지역에 있는 문제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원 개발을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복지 자원들을 이제 인플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자원들을 좀 리스트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목록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평가와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원을 할 때 이제 요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성립된다는 차원으로 이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또 이제 후원을 해주는 데는 이제 그 홍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움이 또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이제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서로의 부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단계들. 이게 바로 이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후원에서 예전에는 9월식 후원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후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원을 할 때는 후원자를 개발할 때는 시설 환경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조사를 하고요. 구체적인 어떤 마케팅 목표 A라든지 그런 것들 설정하고요. 그 마켓이니까 시장을 그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도구로 마케팅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마지막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후원 관리할 때 어떤 원칙은 이제 후원자의 욕구, 반응, 동기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후원자에 대한 정보 수정, 보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후원자 관리는 집단처럼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후원자 서비스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후원 기업과 또 개발들을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개별적인 후원자도 있지만 후원 기업은 또 연말에 또 이렇게 그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공헌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들에 맞게끔 필요한 어떤 그런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기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후원 액수를 늘리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통해서 남을 돕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남이란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취약계층인 개별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의 단체 등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결혼 자원봉사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노력봉사 같은 거, 캠페인 참여라든지 그런 상담봉사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종합적인 자원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봉사의 체계적 관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나마 이제 거기 그 업무에 있어서 자문사 모집에 있어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또 잘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잘 배치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 자문사 활동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잘 이루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중요한 건 또 인정과 승인, 인센티브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들이 자문사 관리 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원봉사는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하고 잘 배치를 하고요. 하든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활동 실적을 잘 관리하고 전산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사후 관리가 필요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우리 그 VMS라고 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VMS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각 지자체별로 협의회 통해서 이제 VMS 활동 실적들을 관리를 하고요. 이 활동 실적이 관리되는 거에 한한 기간에 한해서 이 우리 2학년 학생들이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엠번방 사건 때문에 이제 그 개인정보가 이제 그런 노출이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도 보니까 10만 원에 뭐 개인정보를 몇십 명 거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뭐 공익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10만 원 때문에 많은 그 개인의 정보들을 뭐 연예인 정보도 흘리고요. 또 그런 개인의 정보를 흘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제 협박도 하고 나름대로 개인의 어떤 그런 신상을 털면서 굉장히 그런 위협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그 개인정보 또 그 정보를 또 시스템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뉴스에서 나오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부분은 오늘 보니까 그 행복 이음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아동 쪽에서는 이제 취약 아동에 대해서 이제 학교를 장기적으로 결석한 친구라든지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가정방문 통해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조사를 안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조사 안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굉장히 큰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순히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뭐 엑셀 컴퓨터 같은 개인 컴퓨터로 이제 자료를 전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시스템화해서 서로 연동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서로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측면에서 어떤 목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 사회적 취약계층, 클라이언트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와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보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각 사업별로 뭐 아동, 노인, 장애인, 또 다문화 여러 가지 이제 분야별로 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포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내용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했던 행복 이음 시스템이 이제 그 분구가 관리되고 있는 이제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바로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보들은 경찰청과 당연히 금융사와 다양한 모든 이제 관계망들이 서로 연동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기관 내에서는 이제 인사관리, 뭐 재무관리, 후원관리, 시군구의 뭐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도 있고요. 그런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또 이런 협력기관과의 어떤 사법 행정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하는 어떤 행정 시스템이 같이 가동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정보 시스템의 내용들을 보면 회계, 세무, 고객관리, 이건 클라이언트 관리겠죠. 자, 그 고객 클라이언트 관리에도 보면 후원자 관리와 뭐 클라이언트 관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 이력, 시공고 보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모든 시설의 운영의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휴머소프트 지원정보 시스템에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국가가 직접 이제 사회복지 정보를 통해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좀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복지에서 정보서 시스템 부분들은 이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셨고요. 자, 이 정보화는 기본적으로 생활시설의 입소자를 보고를 하고 또 종사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보조금 신청도 이제 신청 및 전산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연계망들을 서로 네트워킹하고 후원금을 또 이제 모집한 거라든지 지출한 목록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보고를 하고 이제 내용들을 담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엠버만 말했듯이 개인의 정보, 개인이 꼭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개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그게 다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함부로 노출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적사항, 사회적 정보, 경제적 정보, 신체적 정보, 교육 정보, 보건의료 정보, 내면적 정보, 기타 정보, 이런 모든 내용들을 딱 보시면은 뭐 개인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지만 다 뭐 신용카드 번호도 결국은 다 조회해 보면 결국 역으로 그 사람이라는 걸 지칭할 수 있겠죠. 자, 통장 계좌번호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모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렬 번호라든지 그런 정보 내용들이 바로 다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개인정보는 다 보호를 받아야 될 의무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어떤 적법한 과정에서 정당하게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자, 공익에 필요한 경우는 수집을 하는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을 해야 되는 것,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제 정보를 처리해야 되며 그 목적 외에는 절대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 주민센터의 공익이
개인의 어떤 영리에 의해서 이제 10만 원 주고 개인정보 팔았다는 건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목적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어떤 정확성과 최신성을 또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처리 방법 및 종류에 따라서 정부의 주체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 기술 및 또 물리적 보호 조치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뒤에 내용들을 한번 같이 비슷한 연계되는 내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별 개인정보 보호는 사회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 종사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모든 정보들이 다 그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대상자가 이제 서비스를 종결하게 되면 바로 파기를 해야 되는 어떤 원칙들이 있고요. 세부적인 어떤 그런 개인정보 보호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따로 보호법에 의해서 나름대로 교육 커리큘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이용자, 입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의 개인정보, 그 다음에 후원자, 방문자, 방문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개인정보를 파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열람 및 정정하고 삭제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했을 때 어떤 대응 매뉴얼이 또 있어야겠죠. 자, 이제 10장 지역사회의 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인파먼트 역량이라는 부분들이 얼마큼 지역사회와 잘 연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고 이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민의 욕구, 복지를 증대하고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면서 이런 지역사회 연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일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 부족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정보를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할 어떤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키게끔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을 조직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관과의 어떤 조직이 네트워크하는 어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협치라고 하는 어떤 말을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연계의 기본 방향은 이제 연계 지원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가 필요하고요. 또 필요성 인식과 동기가 같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연계에 대한 안내 및 또 정보 인포메이션 및 성공적 경험의 공유 기회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서로에게 베네핏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거죠. 협력하려고 직원들의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들의 연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자원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결국적으로 자격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 연계가 있고요. 지역사회 주도의 또 시설 연계가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주도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서로 설립 목적이나 어떤 추진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직하는 개념은 이제 한마디로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활동을 조직하는 과정들을 의미하고요. 그 내용에는 무엇을 조직할 것인가, 조직화의 원칙은 무엇인가,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시설과 지역 주민 간의 연계를 할 때는 조직화를 준비하는 또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를 이제 조직할 것인가를 범주화하고 조직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조직에 대한 결성이 필요하겠죠. TFT 등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조직 활동 과정도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실례로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 그 지역 사회와 시설이 같이 이제 연계해서 민간 협력의 어떤 그런 그 협력 차원에서 시설과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동체 마을,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지역 사회와 나름대로 이제 그 시설이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죠. 그다음에 마을의 환경을 분석을 하고요. 또 마을의 비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이 해야 될 과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 전략들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고 마지막 평가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마을 공동체 사업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간 거버넌스, 이제 민과 관이 서로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바로 민간 거버넌스라고 요즘 최근에 트렌드로 쓰는 용어들이 바로 이제 민과 관이 이제 그 협력해서 서로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민간 거버넌스의 의의를 한번 볼까요? 민간의 복지설은 지관형과 긴밀한 상호협력을 지니며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의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간과 공공 영역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 거버넌스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복지설은 무엇보다도 주민 지향성을 가져야 하며 복지설은 공공부문과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을 통해서 양적 질적으로 급증하는 주민 욕구를 잘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선곡 전략은 복지설과 지방행정의 공동 의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 목적을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 활동들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프로포절 작성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또 하고 싶은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으로 기업이든 모금회에 이제 프로포절을 이제 제안을 프로포즈라고 하는 자체가 제안인 거죠. 기업이든 모금이든 제안을 해서 이제 그 프로포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그런 그 그때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내용들을 논리보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얼마큼 예산을 투입해서 몇 군데 설치했냐 그리고 몇 회를 했느냐가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그 사업이 얼마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프로포절을 먼저 얘기할 텐데요. 프로포절이나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기부자에게 그러니까 기업이든 모금회든 설명하는 수단의 일종으로서 이제 프로포절을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프로포절을 작성하고 이제 확보된 자원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실천하는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똑똑한 직원들한테 프로포절을 작성하게끔 하죠. 거기부터 하고 또 그 직원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게끔 하는 과정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논리 모델이라는 것은 중요한 건 성과를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아웃풋 몇 군데에다 얼마 몇 회에 프로그램을 했고 몇 군데 설치했냐가 아니라 그만큼 이걸 통해서 얼마큼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줬느냐 우울감이 감소됐느냐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마지막 검증하는 단계가 바로 이 로직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잘 해서 기본까지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역적 욕구에서 실행을 했으며 그래서 이제 인풋 어떠한 자원들이 투입이 돼서 산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데 기존의 활동들이 여기서 그쳤지만 성과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얼마큼 환경과 어떤 행동들이 변했냐 변화된 모습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포즈 작성은 프로그램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범위 및 이제 선정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요.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지도 점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의 평가의 필요성은 얼만큼 주민의 욕구들을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서비스를 제공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어떤 그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어떤 그런 그 결과물이라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필요한 노력들을 통해서 집행하는 데서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얼만큼 이제 이런 책임성 있게 잘 또 투명성 있게 잘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그 평가 주기는 3년에 한 번씩 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평가의 주체는 이제 보건복지가 평가의 책임 주체로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공보공단에서 이제 평가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잘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인센티브로 현금으로도 지급을 또 하게 되는 어떤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평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시설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평가지표를 개발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사전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 평가지표를 구체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본격적인 시설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 결과를 보고를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벌을 이제 조항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평가를 벌 조항이 아니라 이제 사양적인 야만적인 어떤 못하는 기관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할 수 있게 격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잘할 수 있는 기관들에게 상을 주는 식으로 이제 상향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들이 이제 좀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점검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이제 시도지사, 시군구, 저희 노인보험기관은 이제 시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복지부, 중앙정부가 위탁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도점검이 나오고요. 구에서 이제 운영되는 시설들은 구에서 담당 중부부서에 나와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 수시점검, 특별 지도점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뭐 재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위원회 구성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인사규정, 채용 규정, 나름대로 이제 실장의 어떤 그런 기준들, 또 종사자 교육, 승진, 승급, 시간의 근무에 관련된 급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 또 결산에 대한 내용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점검은 나름대로 이제 뭐 하루 정도 하는 게 있고요. 대부분 통상 2일에서 3일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또 그런 환수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요. 잘할 수 있게끔 지자체가 직접 실시하는 어떤 평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조치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필요한 게 부적절하게 집행된 부적응은 환수 조치도 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서를 받는데, 확인할 때 이게 우리한테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제 환수도 되고요. 어떤 법적인 어떤 그 행정 조치를 받게 되는 거죠. 개선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갖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전략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묶어서 우리 기말고사 연결해서 이제 우리 14주 3차시 시간에는 마지막 정리하면서 기말고사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제 다음 4차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